안녕하세요. 저는 오빠 둘의 언니 하나인 집안에서 막내로 자라오면서 가족들 모두의 사랑을 분에 넘치게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저희 집은 남들처럼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셔서 바쁘게 사셨고 엄마는 자그마한 공장에서 주야간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밖에서 거의 일을 하시다 보니 사계절 중에 겨울만 빼고 거의 얼굴이며 발이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셨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지금도 나이 60이 넘으셨는데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세요. 지금은 오빠가 아버지 건설업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엄마 역시 밤낮으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지금은 하시던 일 다 그만두시고 언니네 애들을 봐주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막내라서 언니 오빠들 도움으로 완전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워낙 애교도 많다 보니 저희 집의 분위기를 잡는 건 제 몫이었죠. 저는 보고 자란 게 있어서 그런지 생활력이 강한 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영향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희 부모님은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형제들과도 비교하지 않으셨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장점을 한없이 칭찬을 해주셨고 단점은 되려 응원을 해주셨어요. 장점이 더욱 부각되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지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너무 행복했고 자존감 또한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는데 모든 게 결혼과 동시에 다 달라졌어요. 자존감이 정말 높았던 저는 시어머니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역시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서 결혼해서도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남편과의 만남부터 말을 하자면 남편은 같은 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서로 관심도 없고 친하지 않은 사이였어요.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 동창회 갔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반가워하더라고요. 사실 친했던 사이도 아니어서 조금 서먹서먹하고 모지했는데 술 한잔 먹은 남편은 애들도 다 있는 데서 갑자기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얘가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러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더 신이 나서 고백하지 그랬냐고 부추기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렇잖아도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애랑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는 마음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저희들 얘기에 더 신이 나서 반해서 유독 남일에 참견 잘하는 그 애가 나서서 이참에 그럼 고백을 다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들 하나가 되어서 그럼 지금이라도 서로 짝이 없으면 사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그 술자리에서 친구들은 저희를 엮어주려고 서로의 연락처를 친구들이 서로 교환해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술자리니까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참 웃긴 게 그날 이후로는 또다시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용기 내서 먼저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받더군요. 남편은 그날 그 모습과는 완전 다르게 술이 안 들어가니 말도 못하는 숙맥 같았어요. 저는 활발한 성격이 좋은데 조용한 성격이란 것을 알고 살짝 관심에 불이 켜졌다가 한순간에 꺼져버리더군요. 그렇게 몇 번의 통화와 몇 번의 술자리를 더하다가 친해졌는데 친해지고 나니까 술자리에서의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한마디로 낯을 엄청나게 가리는 사람이더라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저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서 살짝 연인 관계가 될까 말까 약간의 썸 같은 걸 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주변 남자친구들보다 군대 입대가 늦은 감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대학 입학하고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셨고 대학도 포기하고 엄마 하시는 장사를 도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사를 하고 계신 것이 남자 손이 많이 필요했기에
남편이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아버지가 벌려놓으신 것을 수습하고 또 정리도 필요했지만 그땐 충격을 받고 정신을 못 차리시는 어머니와 남은 식구들을 책임져야 해서 결국 군대 입대까지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더 이상은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때 저는 어느 순간 마음이 약간 남편한테 갔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고백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에게 고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렇게 서로가 멀어지게 되었고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내게 되었어요. 일부러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고 제가 해외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안 했지만 어쩌다가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나면 묻지 않아도 친구가 알아서 알려줘서 어떻게 지낸다는 소식을 짬짬이 들었는데 굳이 일부러 다시 만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회사를 다니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을 정도로 생각은 나지 않아서 솔직히 잊고 살았었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친구랑 오래간만에 만나서 만난 밥을 먹으면서 술도 같이 한잔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제 남편이 나온 거예요. 사실 뜻하지 않게 이 사람을 만나니 깜짝 놀라면서도 반갑고 좋고 설레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정이 이상했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이 그리웠었나 봅니다. 저희는 그날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서로 연락이 안 된 것을 서로의 탓으로 따지며 마치 연인 관계라도 되는 듯이 기싸움을 하고 그랬어요. 친구도 저희의 모습이 그래 보였는지 쓸데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참에 너네 진짜로 사귀어봐라. 괜히 서로 간만 보지 말고 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한 마음에 뭘 간을 보냐고 했는데 남편이 술 한 잔을 마시더니 돌변해서는 예전 모습처럼 장난스러운 말투로 그럼 그럴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장난스럽게 그래 그러던지 라고 했더니 남편은 재차 제 말에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저희를 부추기면서 니들 장난 그만하고 그냥 진짜 사귀라고 자꾸 했었죠. 저희는 서로 술김에 그럴까 하다가 진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는 예전에 만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서 그런지 서로 사귀게 되자마자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많았고 남편이 퇴근하거나 휴일이 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남을 가지다 보니 주말 부부처럼 지낸다고 해도 손색이 없었죠. 그땐 이 사람만 보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가는 대로 주저없이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 너무 잘 맞아서 얼굴만 마주치면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알아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채워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제가 그때 보지 못한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꾸 다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다지만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 연애 때와는 다르게 완전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이고 사랑에 눈이 멀어서 보였던 것도 보지 못한 것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단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해하려고 해봤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점들이 보이는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냥 못 보고 지나친 거에 대한 제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연애 때 봐왔던 남편은 참 성실하면서도 반듯해 보였고 항상 깔끔하고 부지런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연애 때 그 사람은 없어지고 완전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는 완전 잡아둔 물고기 다루듯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제 탓을 하기로 했고 서로가 맞춰 가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걸 가지고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또한 저에 대해 실망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남편의 특히 두 가지 행동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생활력과 부지런함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남편이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란 걸 가끔, 아니 자주 잊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집은 자기 생활을 밖에서 다 즐기고 나서 찾아오는 휴식처 같은 곳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참다 이대로 가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결심을 하고 친정 엄마한테 애를 맡겨두고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남편이 출근하면 아는 지인들과 만나서 저녁 늦게 들어가고 집안일을 하지 않았고, 말로 해서는 제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싸울 것 같아서 당한 만큼 돌려준다라는 방식으로 눈이에는 이렇게 똑같이 행동했더니 슬슬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이 제가 왜 이렇게 밖으로만 싸돌아 다니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투덜거렸고, 나중에는 급기야 이 문제로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진짜 너무한다. 내가 요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 프리랜서 일도 요즘 없어서 일도 많이 안 하잖아. 그럼 집에서 집안일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냐? 도대체 왜 요즘 맨날 밖으로만 싸돌아 다니고 그러는 건데 내가 집에 오면 저녁밥도 차려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냐? 라고 쌓아둔 걸 풀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하는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그때는 일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일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저런 말을 하니까 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 이야기는 왜 나오는데? 그리고 말 잘했네. 당신이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 나 솔직히 당신이 했던 행동들 정말 이해가 안 됐어. 자기 일 다닌다고 힘든 건 아는데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그냥 하숙집도 아니고 요즘 나랑 말도 안 하고 싶고 TV 보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자지 않았어?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옷도 벗으면 그냥 뱀이 허물 벗듯이 아무 곳에나 벗어서 던져두고 이게 서로를 생각해주는 부부라고 볼 수 있어? 나 당신 파출부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건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랑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고는 남편도 양심이 있는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했고 이제는 집에 오면 하숙집에 온 듯이 안 한다고 하길래 그때는 그냥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기회를 바로잡고 더 성숙한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에 부모가 되어가는 이야기에 관련된 책들을 선물로 줬습니다. 역시 제가 남편을 완전 잘못 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저의 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예전과는 많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더군요. 그 상황을 보고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아들 매일같이 늦게까지 일하고 고생 많이 하고 있으니 잘 챙겨줘라. 불쌍한 내 아들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신세 한탄을 시작하시면 기본 30분이 넘게 혼을 내십니다. 그것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전화를 하시는데 뭘 그리 밥에 안이 있으신 건지 그놈의 밥 가지고 매일 잔소리를 하시는데 어머님의 전화가 오면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1년은 저도 나름 힘이 들었지만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자식을 위하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좋게 생각하면서 시어머니의 신세한탄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게 참았을까 싶고 참 오래도 들어줬던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잔소리를 들어드리는 것도 그만하고 싶던 찰나 마침 출근을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은 밥 때문에 잔소리는 그만두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기대였고 제 기대는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죠. 제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제게 바라시는 게 왜 그렇게 많으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를 하셔서는 첫마디가 이렇습니다.
애비 밥은 제대로 차려줬냐로 시작해서 바쁘다고 아침 거르게 만들지 말고 옷은 따뜻하게 입혀서 출근시켜라. 나갈 때는 몸이 따뜻하게 든든하게 밥을 먹고 나가야 힘이 안 든다. 이런 똑같은 반복적인 말을 1년이 넘게 들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시어머님의 잔소리에 너무 지쳐서 힘없이 알겠습니다 라고 약간 힘이 빠진 말투로 말을 하면 네가 아직 젊어서 뭘 모른다고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려면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도 바쁘게 식사 차리고 출근 준비하고 친정엄마에게 아기를 맡기고 하면 정신이 없었거든요. 안 그래도 바빠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아침마다 전화기를 붙들고 끊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남편 회사 사정으로 인해 남편은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했기에 저는 잠이 부족하더라도 매일 남편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평생을 살아오면서 보고 자란 것이 있고 배워온 게 있었기에 나름대로는 남편에게 내조를 잘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침에 남편을 보내고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죠. 저한테 전화해서 묻는 것은 남편에게 오늘은 뭐를 해서 먹였냐는 질문을 하셨고 더 소름 끼치고 기가 막힌 건 제게 그걸 물어보기 전에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또다시 확인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걸 알고부터 정말 너무 불쾌했었죠. 그만큼 저는 누구에게도 떳떳할 만큼 남편에게 노력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하루 종일 회사 일 보고 집에 오면 아기 케어하고 집안일 하다가 늦게 자더라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전날 미리 준비해둔 음식 차려주고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 영양분 다 생각하면서 식사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속이고 했던 행동이 괘씸해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걸 다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했을 테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남편 아침밥 챙기고 또 아이까지 챙기고 제가 출근 준비도 하려고 하니 정말 힘들어서 기절해버릴 것 같더군요. 회사에서는 그 전부터 제가 했던 일이었기에 다행히도 어렵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아이였습니다. 근처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대기 순번이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친정까지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평일에 매일같이 아이를 데려다주고 회사를 출근하려고 하니 저도 너무 힘이 들더군요. 저희 엄마에게 부탁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봐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운전을 못하시는 엄마에게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 와달라고 하기도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그때 시어머님도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계셨기에 시어머니한테는 아예 말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친정엄마가 아예 저희 집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아이를 봐주시는 것도 고려해봤는데 시어머니가 생난리를 치시면서 그러려면 일을 그만두라고 핏대를 세우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시는 건지 여쭤봤더니 친정엄마가 같이 지내면 당신네 아들이 힘들고 불편해진다고 안 된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게 말할 수도 있는 걸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하는데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님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제가 힘들더라도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출근하는 걸 택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너무 지쳐가서 결국 일을 그만둘까도 생각해봤는데 저도 제가 바라는 꿈이 있었기에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고충을 들어준 남편 덕분에 나름대로 조율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전날에 미리 요리를 해두면 남편이 스스로 밥을 챙겨 먹고 출근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도 결국 나중에 시어머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난리가 나버렸죠. 사실 그때 출근하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아침밥을 뭘 먹었는지 묻는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날 준비해둔 반찬 중에 뭘 줬는지 잘 생각나지 않아서 대충 줬다고 한 적이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고 왜 그렇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날 바로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저희 집까지 쳐들어와서 전화를 걸어오시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저희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저희 엄마에게까지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딸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하냐고 했답니다.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 순간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시어머님은 혼자서 실컷 얘기하시더니 저에게 당장 회사에는 반차를 내고 조퇴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조퇴를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하루 종일 심란한 마음으로 바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황당한 건 그새를 못 참고 시어머님이 저희 회사 앞이라고 당장 내려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사정이 생겼다고 말을 하고는 조퇴를 해서 회사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로 화가 나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니까 미안한 마음보다도 오히려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겨우 이런 일로 집에 쳐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가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오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힘들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너무 서운한 마음에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라고 했죠. 그러자 몰상식한 시어머니는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뺨을 때려버리고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대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잘난 회사 다니길래 남편을 개똥으로 알고 네 잘난 맛에 사냐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자 로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너무 당황해서 뺨이 아픈지도 모른 채 그냥 시어머니를 밀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네가 뭔데 날 미냐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경비 아저씨도 놀라서 시어머니를 같이 밖으로 끌어냈죠. 진짜 그 순간 누가 보면 제가 바람이라도 나서 이런 일을 겪는 거로 알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너무 굴욕적이고 분해서 그날 회사 그만둔다고 작정하고 그 자리에서 대판 싸울까 하다 겨우 참았습니다. 결국 사람들 눈을 피해서 시어머니를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내려갔고 지하 주차장에서도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일단 어머니 차에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완강히 거부하시는 걸 너무 열이 받아서 반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시동을 걸었고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거칠게 차를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 차에서 말하자고 하더니 왜 출발하냐고 하면서 당장 세우라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자꾸 밖에서 소리를 지르시니까 회사 근처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고 그제서야 알았다면서 가만히 계시더군요. 그때 제가 가려고 했던 곳은 친정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저희 집이 아닌 다른 곳이라는 것을 눈치채시고는 또 난리를 치면서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러댔죠. 그때 때마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서 말했습니다. 당신 아침밥 안 줬다고 당신네 엄마가 지금 우리 회사까지 찾아와서 내 뺨 때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 내가 당신한테 아침에 밥 못 차려준 게 이렇게까지 욕먹고 뺨까지 맞을 일이냐고 말했고 지금 어머니 모시고 친정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당신도 당장 우리 친정집으로 오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냐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결국 친정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고 집에 들어가 보니 연락을 안 하고 와서 그런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도 없는데 왜 여기를 온 거냐고 또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와 같이 왔다고는 말을 안 했고 집에 왔다고 말하면서 어디냐고 물어보니 부모님 두 분이서 집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계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할 얘기가 있으니 바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친정집에 데려간 이유는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하셔서 딸 교육 못 시키고 시집 보냈다고 하셨다길래 그 말처럼 못 배운 행동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곳에 데려갔던 겁니다. 아무튼 10분 정도를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더니 저희 아빠와 엄마 두 분이서 같이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시어머니를 보시고는 어리둥절해 하셨지만 웃으면서 반겨주셨죠. 사돈 오랜만이에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반갑게 맞아주는 저희 부모님의 인사를 면전에 대고 인사도 받지 않고는 혀를 차기 시작하더군요. 참 못 배웠다지만 당신네들 딸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느닷없이 차에 태우더니 아무 말도 없이 여기로 데리고 왔지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황당할 만도 했지만 제가 겪은 거에 비하면 비교조차나 될까요? 아무튼 제가 남편을 버리지 않고 남편과 계속 결혼 생활을 지속하려면 도저히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 잘못된 버릇을 제대로 고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경우 없는 짓을 한 게 맞을 수도 있죠.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1년 정도를 어머니께 시달리면서 남편 챙겨줘라 뭐해라 전화하시는 거 전부 고분고분 받았죠. 근데 오늘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셔서 욕하신 건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고 사과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모셔왔어요. 아까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사과해 주셨으면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가 왜 사과를 하는데?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시집 왔으면 내조나 잘할 것이지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냐. 나는 사과 못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오히려 사돈이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저희 엄마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제 아빠는 그래도 이런 상황이 난감하셨던 건지 아까 집사람한테 어떤 내용인지는 다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사돈께서 이해해 주세요라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랬던 건 이런 게 아닌데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일단이고 애아빠도 일단이는데 둘 다 아침에 바빠서 아침 못 챙겨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가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할 정도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보세요, 사돈. 애가 이렇다니까요. 알아듣게 좋게 말을 해줘도 어른들 앞에서 이러는데 제가 며느리한테 나중에 무슨 말이라도 하면 난리 날까봐 제대로 말이나 하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때까지 아무 말씀도 없이 가만히 계시다가 저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피부가 좀 얇은 편이라 연약한데 뺨을 맞아서 빨갛게 달아올랐던 거죠. 엄마가 말했습니다. 참 듣자 하니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시네. 설마 당신 내 딸 뺨 때린 거예요? 아까 아침에 전화 왔을 때는 그냥 서로 눈살 찌푸리기 싫어서 알겠다고 그랬지만 이봐요 사돈 우리 딸이 무슨 당신네 아들 밥 해주려고 시집간 거로 착각합니까? 그리고 여보 당신도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아무한테나 함부로 사과를 하는데요. 아무튼 사돈 저는 우리 딸 전혀 잘못 가르친 거 없고 오히려 그쪽이 사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하는 말에 격분을 하셨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뚫린 입이라고 말 그따위로 함부로 하냐면서 이제 보니 사돈을 쏙 빼닮아서 애가 이런가 보네 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면서 넌 이따위로 내조할 거면 당장 일 그만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때마침 남편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바로 달려왔고 옆에서 점잖게 시어머니를 달래려고 하셨던 제 아빠도 무슨 상황인지 알고서 화가 나서 말하셨습니다. 이 사람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네. 이 사람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
어디다 대고 함부로 막말을 하고 있어. 당신네 아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라고 하셨고, 그때부터는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싸움은 더 크게 나버렸습니다. 늦게 도착한 남편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로 난감한 상황의 중간에서 싸움을 말렸고, 시어머니는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막말을 내뱉더라고요. 참나 저런 못 배우고 개만도 못한 집구석이랑 사돈 맺어서 내가 별 개같은 꼴 다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희 엄마도 도저히 분을 참지 못했고 갑자기 손을 번쩍 드시더니 시어머니의 뺨을 철썩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당신이 뭔데 내 딸 뺨을 함부로 때리는데? 개만도 못한 건 당신이야. 제게는 너 저런 상식도 없는 사람이랑 사돈 맺고 지내는 거 당장 다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좋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가 앞으로 저 인간한테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시어머니는 제 엄마에게 뺨을 맞고 더 날뛰면서 저희 엄마의 머리를 쥐어 뜯으려고 달려들었고 제 엄마가 반대쪽 뺨을 한 대 더 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장모님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하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지 펑펑 울면서 주저앉더니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졌길래 이런 일까지 당하냐고 하면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 통곡을 하시더군요. 남편이 제 엄마한테 큰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자신의 엄마가 먼저 잘못한 걸 알고 있었기에 시어머님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만하라고 하면서 아내가 잘못한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흥분해서는 네가 그따위로 바보같이 넘어가니까 저렇게 무시는 당하는 거라고 날뛰었습니다.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고 분해서 날뛰고 있는 시어머니를 남편 차에 억지로 태워버렸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제 부모님께 사과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부부 사이로 인해 이런 일 겪게 해드리고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저에게 가자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말했습니다. 김서방, 아까 내가 자네 어머니한테 하는 말 못 들었어? 내 딸 그 집안에 안 보낸다고 했잖아. 그리고 자네 어머니 저런 모습 보니까 무슨 짓 당할지도 모르겠어서 절대 못 보낸다고 말하셨죠.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오늘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한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우리 엄마 말대로 당신과 사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그리고 내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당신한테 밥 해주고 빨래 해주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 아무튼 당신 엄마한테 뺨까지 맞은 마당에 나는 이대로는 당신이랑 절대 못 사니까 그냥 혼자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아무 말 없이 인사를 하고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가버렸네요. 친정집에 아기를 맡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아들과 같이 친정집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신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2번 다시는 시어머니한테 전화 오는 일 없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지껏 제가 고통받는 걸 옆에서 보면서도 가만히 지켜만 봐오던 남편도 괘씸했었고 당신 어머니 하는 거 보니까 당신과는 더는 못 살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조만간 만나서 이혼 서류 접수하자고 하고는 바로 전화를 끊고 차단을 해버렸네요. 그날 이후로 전화가 되지 않자 남편은 저희 회사로 직접 찾아왔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말라고 했고 저번에 벌어진 그 일로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오만정 다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한테는 그렇게까지 큰 원망은 없었습니다. 서로 애틋하게 연애도 했고 저한테는 늘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시어머니란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또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나갔고 남편이 술에 취해서 찾아왔더군요. 친정집이 대문이 없는 주택이었는데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울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문을 열어서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고 내가 했던 말 다 무시하냐고 따져 물었죠. 남편은 울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당신도 내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닌 거 아니냐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빨리 가라고 말했고 1시간이 넘도록 남편은 계속해서 잘한다고 사과를 했고 저를 설득시키더군요. 그러다 저도 크게 잘못도 하지 않은 남편이 안쓰러워 보였고 울컥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이 사람과 산정도 있고 아들을 생각해서 용서를 해주기로 했죠. 알았으니까 그만 일어나. 나도 당신이 싫은 건 아니야. 대신 나랑 같이 살고 싶으면 이거 하나만 약속해줘. 다시는 어머니가 저번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해줘. 그리고 분명 말하는데 어머니가 저번처럼 그렇게 하면 당신과는 절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고 내가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을 그 자리에서 달래었고 부모님과 얘기하고 들어간다고 하고는 택시를 불러서 집에 보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도 홧김에 그만 살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딸을 이혼녀로 만들기는 싫으셨는지 제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과도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제 남편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아침밥도 제가 챙겨주기도 하지만 남편이 먼저 저를 챙겨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는 명절에 인사를 드리는 걸 제외하고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도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진짜로 아들이 이혼해서 폐인이 될까봐 걱정을 하셨던 것 같더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매일같이 고지고대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가 너무 바보 같아 보여서 만만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네요. 아마도 저번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은 없겠지만 만약 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고 저는 안 보고 살 작정입니다. 아무튼 제가 겪은 이야기를 적다 보니 글이 정말 길어진 듯하네요. 착한 건 좋다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바보같이 당하고 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혼 2년차 동갑내기 신혼부부 새댁이에요. 지난 황금 연휴에 친구네 펜션에 놀러갔다가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되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어제 밤에 친구 전화를 받고 나름 받아쳤는데 무슨 유치원 아이 대하듯 선심 쓰듯 하니까 이런 거 좋게 얘기해 주는 거란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 때문에 전화를 끊고 나서 분하고 답답해서 잠 못 이루다가 출근하자마자 도둑컴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업무 때문에 흐름이 끊겨서 글이 다소 산만하거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 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는 보건 전문대를 나와서 병원 업무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안팀 과장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허니문 베이비를 얻고 병원을 관두고 좀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시댁에 있는 남편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살던 집을 개조해서 펜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고 내려가서 바로 둘째가 생기고 재작년에는 셋째까지 낳았답니다. 근데 셋째를 낳고 나서 산후우울증이 와서 연락이 끊겼던 저와 제 친구들과 올해 초쯤부터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 중일 때 연락이 끊겼을 당시 친구네 펜션 주소로 청첩장과 편지를 보냈고 문자로 모바일 청첩장까지 보냈는데 결국 연락 한 통도 오지 않았고 당연히 결혼식에는 오지도 않았던 친구죠. 하지만 아마 마음이 힘들 때라서 그랬겠구나 이해를 했었고 연락이 왔을 때
반갑게 친구의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가 갓 태어나서 장거리로 차로 이동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해서 저는 그 상황 다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연휴에 신랑이랑 연차 내고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결혼 선물 겸 자기네 펜션에서 숙소를 제공해 준다며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마침 그 지역은 남편도 처음이라 잘 됐구나 싶어서 근처 관광지도 알아보고 친구네 아기들 선물도 준비해서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출발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저녁 10시라서 친구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죠. 개인 가정집도 아니고 펜션이라서 솔직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고 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네 펜션에 도착을 해서 친구네 부부와 인사를 하였고 친구의 남편이 짐 정리를 도와주더라고요. 그 뒤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해서 시내에서 사온 치킨과 맥주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근처의 차로 10분 안 되는 거리에 둘레길 산책로가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아침을 해먹으니 오전 10시쯤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숙소를 나섰고 일정대로 관광을 마치고 저녁 7시쯤 숙소에 바비큐 거리를 장을 봐서 돌아왔죠. 친구네 숯불과 쌈 채소 텃밭이 있었는데 손님들에게 제공하려고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숯불과 쌈 채소는 친구 내 걸 쓰면 되겠다 생각했고 저희는 고기와 자잘한 것들을 전부 사갔습니다. 아무튼 큰 별탈 없이 다 같이 즐거운 자리를 가졌고 저녁 10시쯤이 다 되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네요. 그리고 다음 날에 저희 부부는 또 등산을 가려고 어제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코스로 올라갔는데 산 중간쯤 갔을 때 대략 오전 8시 정도쯤이었나? 그때 때마침 친구에게서 아침 다 같이 먹고 싶어서 차려놨다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이야기를 해서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렇게 숙소에 도착하니 시간이 9시쯤 되었습니다.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한 마음에 상차림을 좀 도우려고 하니까 친구의 남편이 저희 신랑한테 반말로 이거나 들고 나르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상에 이미 밥 먹을 준비를 다 마쳐놨던데 바깥에 있는 평상에서 먹으려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즉석 밥, 즉석 보거국과 미역국 그리고 즉석 미트볼에 즉석 함박 스테이크를 준비해뒀더군요. 거기까지는 다 이해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준 거였고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는 애엄마가 아침부터 고생을 했겠구나 싶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여기서만 있으려니 답답하다고 하면서 같이 놀러 가겠다고 저희를 따라가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대답을 했고 친구랑 친구네 막내와 같이 4명이서 함께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구경을 하려고 하면 친구가 아이 때문에 이렇다 아이 때문에 저렇다 이러면서 어딜 가지를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관광을 하면서도 차에서는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드라이브만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아이 때문에 그렇다는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러려니 했죠. 그러다 배가 출출해질 때쯤 점심시간에 맞춰서 그 동네에 있는 유명한 찜닭을 먹고 나서 유명한 절로 향했는데 그곳에 가서는 친구가 또 차에서 내린다고 하더군요. 본인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나 드릴 겸해서 절에는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40분가량을 있다가 너무 더운 탓에 아기가 걱정돼서 바로 차에 타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는 냉동 삼겹살 5kg를 제가 샀고 숙소에 도착해서 시간을 보니 오후 5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녁을 먹으려고 어제처럼 바비큐를 하기 위해서 세팅을 했고 어제 먹다 남았던 재료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서 간단하게 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어제 쓰다 남은 재료로 먹다 보니 고기를 제외한 다른 재료들이 좀 부족했고 고기나 많이 굽자는 생각에 고기를 올리려는데 친구가 갑자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너 아직 아기도 낳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몸이 퍼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말하더니 제 남편에게 무슨 선생님이 애를 가르치는 듯한 말투로 와이프 몸 관리 좀 잘 시키라고 말하더군요. 심지어 말뿐만이 아니라 제가 고기를 올리려던 걸 뺐더니 냉동실에 다시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었고 성인 4명에 유치원생 2명 총 6명이서 한 근 정도밖에 안 먹었습니다. 기분이 많이 언짢았지만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고 식사 자리를 정리하고 시간을 보니 저녁 8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샤워를 마치고 방에서 잘 준비를 다 마치고 남편과 그날 가지 못한 곳 중에 꼭 가고 싶은 곳 2곳을 추려서 내일 집으로 갈 때 들렸다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오후 1시 퇴실이라서 일요일에 무리해서라도 다 둘러보고 느즈막하게 푹 자고 일어나서 쉬다가 집으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친구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던 거죠. 아무튼 기왕 멀리까지 온 김에 월요일에 좀 늦게 집에 가더라도 보고 싶은 건 다 보고 가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획을 수정하고 동선을 확인하고 보니 저녁 9시가 되었더라고요. 저녁을 부실하게 먹어서 그런지 배가 고프길래 남편이랑 같이 차 끌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봉지라면이랑 소세지 그리고 팩으로 든 와인을 사서는 숙소로 돌아와서 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친구가 잠자리를 봐준다면서 저희 방으로 오더니 뭔가 표정이 좋지가 않더군요. 아무튼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그날 밤 잠에 들었고 다음날 준비를 다 끝마치고 아침 9시쯤 밖으로 나가봤더니 친구네는 아무도 일어나지를 않았더라고요. 저희를 제외하고는 한 팀이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도 괜찮은 건가 싶었지만 피곤했나 보다 했죠. 괜히 깨우면 민폐일 것 같아서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일정도 있고 올라가야 할 길이 멀어서 1시간 정도를 기다리다 깨우게 되었죠. 그러자 친구 남편이 밖으로 나오더니 누가 봐도 짜증이 난다는 말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나가시려고요? 1시 퇴실인데 더 쉬지 참 부지런하시네 라고 하더니 저희가 묵었던 방 상태를 점검하러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친구네에게 선물을 주고 가려고 차 트렁크에서 선물을 빼고 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다시 친구네 방으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선물을 바닥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노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봉투에 하루치 숙박비 정도의 조금 더 돈을 보태서 20만 원을 줬고 큰아이들 물놀이 용품과 막내 아이의 여름 내복과 우주복을 선물로 줬죠. 그제서야 제 친구도 부스스하게 나와서는 뭘 이런 걸 준비했냐고 하면서 머쓱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어서 챙겨주길 잘했다고 뿌듯해하면서 인사를 나누고는 숙소를 나섰습니다. 아무튼 그날 남편과 가보지 못했던 곳을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자정이 넘었더군요. 친구에게는 괜히 자는데 잠을 깨울까 봐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톡을 보냈고 밀렸던 집안일과 장을 보러 갔다 왔더니 그때까지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확인해 보니 제 메시지를 읽고서 답장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 갑자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많이 바빴지? 라고 웃으면서 말하자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황당하고 냉담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저희 부부가 아직 어리긴 한가 보다 라고 했다면서 말해주더니 저희가 철이 없다고 하길래 친구가 저희 편을 들어주느라 진땀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나빴던 선생님 말투로 말이죠. 그러더니 자신이 저를 생각하는 친구니까 그냥 넘어가 준 거지 남들은 그냥 뒤에서 욕해버리고 안 보면 그만이다 하고 말 거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행동 조심하라고 하더니 새겨들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친구와 친구 남편의 생각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하나하나씩 다 말해준다고 하더군요. 우선 첫날에 밤 10시에 늦게 도착했던 거랍니다.
저희가 상황을 미리 설명해서 토요일에 내려가기로 했는데도 굳이 괜찮다고 해서 칼퇴하고 바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개인 가정집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숙박하고 있는 펜션이었기에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미리 얘기도 했고 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은 저희가 늦게 온 탓에 술자리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그것 때문에 친구 남편이 피곤해했다네요. 그러면서 어른 배려를 전혀 안 했다고 하길래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어른이냐고. 내가 너희 부모님을 뵈러 간 것도 아니고 친구 남편인데 어른 대접할 자리는 아니지 않아? 그러자 친구는 아 그래 대충 대답하고는 넘어가 버리더군요. 너무 불쾌하고 짜증났지만 말꼬리 잡고 다투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둘째 날 아침에 저희를 위해서 친구가 아침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일찍 나갔답니다. 그날 저와 남편 방에서 즉석밥에다가 3분 카레로 대충 밥을 때우고 나갔죠. 근데 그때 시간이 아침 10시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일어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말 하는 거 맞냐고 물었더니 원래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 조금 늦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그렇지. 펜션 주인인 자기네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너무 애들처럼 앞뒤 생각 없이 행동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또 다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더군요. 바비큐를 먹을 때 친구 남편이 참나무 장작으로 구우면 훨씬 더 맛있다면서 일장연설을 했는데 그건 그러려니 했죠. 솔직히 좋은 말도 한두 번이야 좋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니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많이 신경 써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친구 남편이 화가 난 건 나무에 불씨가 꺼져가도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어른 공경을 전혀 안 했다네요. 나무가 금방 불이 꺼져서 계속해서 보충을 해줘야 했는데 참나무가 창고에 있었습니다. 창고 키는 친구 남편의 허리춤에 고리를 끼워서 차고 있었는데 그걸 달라고 해서 꺼내오겠다고 해야지 어른 공경인가요? 그리고 솔직히 어른 공경이란 말도 너무 황당하고 웃깁니다. 아마 그 사람이 생각한 건 형님 대접을 생각했던 거겠죠? 나이 차이가 고작 해봐야 4살 차이였거든요. 아무튼 그게 형님 대접인지도 의문입니다. 저희 남편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었으면 잘못된 거겠죠. 근데 장작을 가지러 갈 때면 저희 남편은 장작을 넣기 편하게 불판 건져서 들고 있거나 옮겼고 나무를 집어넣으면 토치로 불 키우고 했는데 그건 뭐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등산 중에 친구 연락을 받고 돌아왔던 때를 얘기하더군요. 그때 제 행동이 너무 애 같았다면서 이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무슨 지 자식도 아니고 이딴 식으로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어디 다 드러나 보자 싶어서 말해보라고 했죠. 자신이 아기를 등에 업고 밥을 차리고 있으면 얼른 달려와서 자신을 도와야 한답니다. 근데 그때는 저도 앞서 말했듯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원래는 산 정상까지 가려고 했음에도 등산 도중에 친구의 연락을 받고 고마운 마음에 계획을 취소하고 얼른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1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서로 몰랐으니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친구는 그게 아니었는지 제가 잘 잤냐고 물어봤더니 인사를 받지도 않고 무시하더라고요. 그래도 상 들고 나왔을 때 즉석요리 껍질도 같이 까고 쓰레기도 제가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수도가에서 접시도 제가 다 헹구고 평상에 있던 음식물이며 쓰레기 모든 걸 저 혼자서 다 정리했어요. 친구야말로 상 차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가 한 거라고는 3분 즉석 요리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씩 돌린 것뿐이고 상을 내올 때도 즉석밥을 그릇에 옮겨 담은 것도 아니고 즉석밥을 탑이라도 쌓은 듯이 들고 오던데 그거야말로 저는 상을 차려놨다라고 표현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을 했더니 애 새 키우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또 되받아치더군요. 정말 짜증이 나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애 엄마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애를 안 낳아봐서 쉽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와 같이 관광지를 돌러 나갔을 때 절에 갔을 때 제 신랑이 아기를 업어주지 않았던 게 화가 났답니다. 그때 절에서 친구가 기도 드리고 있을 때는 제가 아이를 안고 기다려줬어요. 근데 차 세워두고 절을 좀 걸어야 했는데 친구가 날도 더운데 자신의 아이를 안 받아줘서 기분이 나빴다네요. 그게 무슨 의무도 아니고 저희 신랑이 왜 남의 아이를 안아줘야 하는 게 당연하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친구는 그게 여성에 대한 배려고 어머니에 대한 배려라고 말하면서 저더러 아이는 천천히 생각하라고 또 훈수를 두더군요. 너 아이 낳으면 네 신랑 참 걱정된다며 제가 독박 육아하게 생겼답니다. 솔직히 친구 남편을 아침 저녁에만 잠깐 봐서 함부로 말은 못하겠는데 그 사람을 3일 동안 봐오면서 아기를 안고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 큰애와 둘째 아이랑 밥을 먹을 때도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어주지를 않더군요. 그 다음으로는 냉동 삼겹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가 냉동 삼겹살 사서 들어가자고 해서 장을 보러 갔고 고깃값은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애들도 먹여야 하는데 생삼겹살도 아니고 냉동 삼겹살 사자고 했다고 고지곳대로 냉동 삼겹살을 골랐냐며 눈치가 없다더군요. 근데 웃긴 건 그 마트 주차장이 협소해서 좁은 곳에서 주차를 하느라 좀 오래 걸린 탓에 친구가 먼저 내려서 안에 들어가 있었고 신랑과 제가 뒤따라 가보니 이미 냉동 삼겹살을 썰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자신이 계산을 하려고 해서 냉동 삼겹살로 골랐는데 저희가 계산을 했더니 생삼겹살이 아니라 냉동 삼겹살로 샀다고 트집을 잡는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친구가 하는 말이 어떻게 밤에 쥐새끼처럼 숨어서 둘이서만 뭐 먹을 생각을 하냐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펜션에 놀러가서 뭘 먹던지 말던지 그건 여행 간 사람의 자유 아닌가요? 그냥 친구 때문에 저녁을 부실하게 먹어서 배가 고파졌고 그래서 그냥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은 게 죄인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쥐새끼처럼 먹는다니 기분이 너무 불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저녁에 배도 안 찼는데 네가 냉동 삼겹살 치우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걸 다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랍니다. 신혼 초부터 그렇게 정신없이 먹다가는 남편한테 미움받을까봐 걱정됐다나. 웃긴 건 그렇게 관리를 운운하면서 왜 친구는 결혼 전보다 몸무게가 20kg가 넘게 쪘는지 그 말에 모순이 너무 심하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집에 돌아오는 날 퇴실을 할 때 너무 일찍 한 것도 불만이랍니다. 퇴실 시간이 오후 1시면 오후 1시로 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친구를 떠나서 이건 펜션 주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랍니다. 근데 저희가 오전 8시에 바깥에 나왔을 때 다른 한 팀은 이미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랑 같이 친구네 부부를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주인 방 앞 테라스 난간에 키를 올려두고 쪽지를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퇴실하셨다고 전해준다고 하면서 저희가 열쇠 받아두고 쪽지랑 같이 전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저도 여행을 많이는 아니지만 또 적게 다니지는 않았기에 펜션을 꽤 많이 가봤었죠. 그럴 때마다 항상 펜션 주인분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분리수거를 하시거나 주변에 청소를 하시면서 정리하는 모습을 봐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늦게 일어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저렇게 떳떳하게 말하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봉투에 숙박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챙겨서 중개 성의가 부족하답니다. 저희가 묵었던 방이 하루 숙박료가 12만 원인데 3박을 했으니 36만 원이 정상 금액이지만 친구가 결혼 축의금 대신으로 숙박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갔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냥 한 푼도 내지 않고 지내기엔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에 20만 원을 따로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한 것도 요즘은 친구 자식을 조카라고 하니까
나도 조카라고 생각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던 거라고 했죠. 그러자 친구는 그건 고맙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방값이 36만 원이고 바비큐도 한 번에 추가 2만 원인데 하고 그 말만 되풀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나무 장작이 얼만지 아냐고 묻더니 저희가 묵은 방이 제일 잘 나가는 방인데 3일 장사 포기하고 저희한테 내준 거랍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돈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치졸하지만 저희가 금요일에 사갔던 치킨과 맥주값에 토요일에 저희가 장을 봐갔던 고기와 재료들 값 그리고 일요일에 저희가 샀던 냉동 삼겹살 값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같이 치사해지기 싫어서 이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드라이브 할 때 기름값은요? 그리고 그날 밥값도 저희가 냈고 친구가 절에 가서 현금 있으면 달라고 해서 5만 원 줬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숙소 가서 갚아준다고 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 5만 원 달라고 하기도 그래서 안 받았거든요. 참나무도 친구 남편이 오랜만에 고기다운 고기 먹는다면서 꺼내왔던 겁니다. 토요일에는 저희가 오겹살이랑 목살 그리고 애들 먹일 소고기도 좀 넉넉하게 준비해서 사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치면 저희도 알게 모르게 세세하게 배려한 것도 많았고 치사할까봐 안 따지고 넘어간 것도 많은데 참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저희한테 숙박비 받지 않는다고 하더니 그저 숙박비 벌려고 저희를 불렀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펜션에 손님도 없던데 뭘 우리 때문에 손님을 못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저희한테 내준 방이 제일 인기가 많은 방인데 저희한테 내줘서 예약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까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12만 원 정도짜리 펜션을 많이 경험해봤지만 친구네 펜션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침대 하나와 싱크대 정도의 가스레인지도 없이 버너를 놔뒀더군요. 그냥 정확히 떠오르는 건 시골에 가면 있을 법한 민박집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다른 펜션들에 비해서 저렴한 가구들을 배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펜션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가구들을 중고로 구매한 건지 다 낡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면 이곳 펜션이 좋기 20년은 넘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주인의 성향이라도 보여주는 듯이 꽃무늬 벽지에 떨어진 부분은 맞지도 않는 벽지로 땜빵을 해뒀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나빠서 이런 것까지 다 따지려다가 너무 큰 상처로 남을까 봐서 크게 한숨 한번 쉬고서 참았습니다. 근데 그러자 또 그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고대 낳을 사람이라고 너 안목은 있는 것 같더라 하더군요. 애들 선물 보니까 내복 소재도 좋고 어쩌고 오가닉이 어쩌고 저쩌고 선물은 잘 사왔다면서 잘했답니다. 무슨 선물을 해주고 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일이지 칭찬을 받는 상황이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그리고 도착 연락을 바로 하지 않은 것도 기분이 나빴답니다. 집에 도착했으면 간단히라도 톡을 남겨야지 초대해준 사람은 집에 잘 갔나 걱정하고 있는데 하지 않았대요. 그냥 배려 자체가 없는 인간들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직도 부모 품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게 저희 부부 두 사람에게서 티가 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평소에 저녁 10시쯤에 자길래 잠 깨울까봐 다음날 아침 일찍 했다고 하니까 저녁 11시까지 안 자고 기다리다가 잠들었다네요.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은 무음이라서 톡 남겨도 알람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몇 시에 도착을 했건 연락을 남겼어야 한답니다. 솔직히 친구가 무음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다른 친구들을 봐도 결혼해서 애 낳은 친구들한테는 저뿐만 아니라 다들 늘 조심했거든요. 혹시라도 애 힘들게 재웠는데 알람에 깨울까 봐서요. 그래서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저녁 8시 이후로는 연락을 잘 안 하다 보니 습관이 되었었죠. 근데 이게 그렇게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인가요? 그리고 친구가 일부러 톡 읽고 무시한 거 알았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연락을 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친구가 연락을 무시하면 제가 뭘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도저히 말을 섞기가 싫어졌고 그래 내가 다 잘못한 거 같네라고 말했더니 잘못한 사람이 말투가 왜 그렇냐면서 저를 또 꼬집듯이 말하더라고요. 내가 네 자식도 아니고 적당히 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냐고 했더니 자신이 충고해준 이야기들 깊이 새겨듣고 남편한테도 꼭 알려주라고 하더군요. 이게 다 저희 부부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참나무 값이나 숯불 값은 안 받을 테니 숙박비는 나머지 다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에서 나한테 빌린 5만 원은 빼고 보내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자신한테 준 건데 왜 그걸 빼냐고 하더군요. 숙소 와서 갚으려고 했는데 제가 괜찮다고 해놓고 왜 말을 바꾸냐면서요. 참 황당하고 기가 차서 더 이상은 통화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단 이 말은 알겠다고 대답했고 남편과 얘기하고 연락 준다고 하고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그 통화를 끊으면서 남편과 상의해서 남은 돈을 입금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었죠. 너무 우라가 치밀어서 더 이상 통화를 하다가는 욕을 내뱉을 것 같아서 일단 빨리 끊자고 했었던 겁니다. 도대체 친구가 이기적이긴 했지만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숙박 어플을 들어가서 친구네 펜션 후기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후기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시설에 대한 비난부터 시작해서 청소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지저분하다는 평들도 많았고 저와 같이 펜션 주인들이 늦게까지 자느라 퇴실도 제대로 못한다는 글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악플들도 많다 보니 펜션 평점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고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곳에는 가기가 싫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친구 펜션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곳에 가지 않았을 것 같았죠. 아무튼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와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말을 해주기 시작했죠. 사실 그때 바비큐 파티를 하던 날 제 남편과 친구의 남편이 담배를 피러 갔었을 때 이야기를 나눴다네요. 술에 취해서 그런지 그 남자가 갑자기 헛소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면서 아내가 미인이라서 부럽다면서 그따위 소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혼이었고 저를 먼저 만났다면 어떻게 한번 해봤을 거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더니 펜션 하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쁘고 어린 여자애가 남자친구랑 놀러오면 부러워서 짜증이 난다고 했다네요. 겉으로는 보수적인 척하고 어른인 척 하더니 뒤에서는 그따위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더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냐고 남편에게 따졌더니 그냥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로 생각했고 괜히 분위기가 이상하게 만들까봐 그냥 넘어갔답니다. 솔직히 그냥 남은 차액만큼 숙박비 줘버리고 말까도 생각했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가 싫어졌죠. 다음날 아침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네 남편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아냐고 따졌고 어제 남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게 뭐 어때서?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고 황당해서 네 남편이 나한테 했던 말이 아내의 친구한테 할 말이냐고 따졌더니 그냥 생각만 한 것도 죄가 되냐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숙박비나 빨리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저는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 인간들이랑 말을 더 길게 섞어봤자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거려. 그런데 그냥 돈을 보내주기는 싫었고 보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내줄게 라고 대답했고 그날 이후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더니 저한테 연락할 시간은 남아도는 것 같더군요. 결국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연락이 오다가 결국 친구였던 그 인간이 제게 욕을 보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자신을 갖고 노는 거냐고 그따위로 인생 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장을 해줬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빚을 졌길래 그러는 거냐고. 네가 숙박비 결혼 선물로 준다고 했던 거 그냥 가는 거 미안해서 20만 원 준 거로 모자라냐고 말했고, 아무리 그래도 펜션 주인이 됐다고 뭔가 세상 주인이 된 거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랑 내 남편 네 자식 아니니까 함부로 가르치려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싶으면 여자한테 환장한 네 남편이나 잘 가르치라고 말했죠. 그리고 펜션 장사를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지인들 데려다가 뒤통수 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내가 살면서 이런 사람과 친구였다라는 게 내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했고, 네 번호 차단할 테니 잘 살라고 말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거리도 멀어서 마주칠 일도 없는 사람일 뿐더러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가 않아서 내린 결론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인간에게 돈 10원도 주기가 싫어서 차액은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친구들과 만나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 친구에게서 최근 들어 연락이 와서 놀러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진짜로 지인들에게 뒤통수를 쳐가면서 장사를 하려고 했나 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연락을 차단했더니 놀러갔을 때 줬던 제 남편 명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남편 휴대폰에서도 그 번호를 차단했더니 사무실까지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 동료 직원분들에겐 남편이 대충 어떤 일인지 말해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남편은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내주고 끝내자고 했지만 뭔가 사기 당하는 기분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숙박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쓴 것도 억울한 마당에 제정신으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네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게 이상해 보이시나요? 아무튼 요즘 들어 쓸데없는 일에 휘말려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이상한 친구와 엮여서 이런 짜증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길어서 많은 분들이 읽으시다가 뒤로 가기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글을 적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